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링컨의 내비게이터입니다. 링컨 하면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포드의 고급 브랜드 링컨이 만드는 최고급 SUV 내비게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죠. 풀사이즈 SUV인데요. 링컨의 SUV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의 위치를 차지하는 차죠. 링컨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이런 메쉬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한가운데 링컨의 엠블럼 들어와 있고요. 보닛에 몇 개의 라인을 그어서 좀 더 볼륨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85, 455R 22 사이즈의 타이어를 앞뒤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파워트레인 V6 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서 457마력의 힘을 내죠. 457마력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해내는 그런 힘인 거고요. 그 힘이 2820kg에 달하는 이 차의 무게를 거뜬하게 가볍게 끌고 달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워낙 크죠. 풀사이즈 SUV에 걸맞는 아주 위풍당당한 덩치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차체 길이가 5.3m, 그리고 휠베이스도 3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차 폭도 2m를 뛰어넘고요. 이 차체 사이즈 포드의 익스페디션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 높이가 익스페디션이 5mm 더 높죠. 1940mm의 높이를 내비게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184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 가격이라고 한다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그 가격,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실내 브라운 앤 블랙 투톤으로 처리된 인테리어 제법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원목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가죽과 나무 그리고 금속 재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12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센터 페이시아에는 10인치 정보 표시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 페이시아 먼저 보실까요? 홈 버튼, 이런 홈 화면 구성이 가능하고요. 설정을 하게 되면 소리, 자, 모두 20개의 스피커를 실내 곳곳에 배치한 울티마 레벨 오디오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 중, 저음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밸런스, 페이드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네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된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오버데어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업데이트가 필요한 차량 정보는 링컨 US로 전송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의 어떤 평상시 주행 데이터도 링컨으로 보내져서 링컨의 빅데이터로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싱크 분석 및 진단, 이 차 싱크3를 적용을 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와 있죠. 도어 키패드 코드, B필러에 아파트 번호키 같은 키패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키가 없어도 비밀번호 눌러서 차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음성 제어, FM 95.1, 실내 온도 19도로 설정, 길 안내, 교대역. 자, 음성 명령은 제법 상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길 안내 기능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조명, 이런 실내 무드 조명, 이런 부분들 컬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비상 지원은 비상지원이 켜짐으로 설정이 되면 차에 이상이 발견될 때 이 설정된 전화기를 통해서 비상연락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트는 시트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시트가 보면 상중하라고 그럴까요? 헤드레스트, 그리고 가슴, 그리고 허리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몸을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딱 좋은 수준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적당한 수준의 편안함 플러스 아주 좋은 정도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허벅지 부분인데요,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길이를 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맞게, 내 필요에 맞게 시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아래 버튼식으로 기어를 조작을 하죠. PRND, 피아노 건반처럼 변속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조 버튼들, 그리고 열선 시트, 냉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하는데 둘 다 한꺼번에 켜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센터 콘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USB 포트 2개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2.0, 하나는 C타입 2개 USB 포트가 들어와 있고, 그 옆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컵홀더 2개, 그리고 키 정도 놓아둘 수 있는 공간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주행 모드 버튼이 들어와 있죠. 로타리식으로 돌려서 주행 모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익사이트, 컨서브, 노말, 노말 4x4 오토, 슬리퍼리, 딥 컨디션, 이렇게 모두 6개의 주행 모드를 적용을 하고 도로 상태, 주행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 엔진 오토 스탑, 주차 보조 시스템, 오토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토 홀드 모드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각각 편하게 센터 콘솔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2단으로 공간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요.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깊은 센터 콘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 12V 전원구 배치해서 추가적인 전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보시죠. 자, 12인치 LCD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인데요.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계기판 위로 시선을 쳐들면 그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넓게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립 1, 트립 2, 실시간 연비와 평균 연비 이렇게 보여주고요. 타이어 공기압, 트레일러 정보, 이 차 범퍼 아래쪽에 보면 트레일러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SUV의 상징과도 같은 부분들이죠. 트레일러와 연결해서 다양하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완전히 돌렸고요. 약간의 유격, 하나, 둘, 셋, 3.8회전, 거의 4회전 가까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갑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수동 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차간 거리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 그리고 모니터 정보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고요. 전화와 연결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악, 내비게이션 띄워주는 버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20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레벨 오디오 시스템,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입체감이 있게 들리는데요. 워낙에 실내가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런 음악을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는 감동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센터 콘솔 아래로 오픈되어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이런 광각 거울 준비해 놓고 있죠.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좀 아메리칸 사이즈라면 좀 커도 좋을 듯 한데요. 안경 혹은 선글라스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함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A필러에 이런 손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수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 갈 일도 있을 텐데 차체가 많이 흔들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차 워낙에 사이즈가 큰 풀사이즈 SUV죠.
휠베이스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배가 걸린다고 하죠. 차의 하부가 노면에 닿아버릴 위험도 큰 만큼 오프로드, 거친 오프로드에 들어설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전해드립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2열, 3열 둘러보시고 본격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날 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나 본데요. 무릎 앞으로 공간 충분하죠. 뒷좌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10인치 모니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이렇게 오디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고요. 스위치를 켜면 모니터가 뜹니다. HDMI 단자, USB, 그리고 메모리, 스마트폰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 요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명암 조절, 오디오 했는데 헤드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레벨 오디오의 헤드폰 쓰니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있는 헤드폰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USB 이런 부분들, 그래서 파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루투스, 헬프, 와이파이, 리드백. 네, 그리고 뒷좌석 좌우 분리되어 있는 독립식 캡틴 시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 넓은 공간을 좀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공간을 쪼개놨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는 충분히 들어가겠고요. 머리 위로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넓은지 공간을 일일이 재볼 필요는 없겠죠. 자, 뒷시트를 또 이렇게 하면 제일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뒤로 밀면 이 정도가 되길 테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완전히 다 수납이 되고요. 캡틴 시트 사이로 이런 콘솔 박스가 들어와 있는데 넓은 콘솔 박스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자, 뒷좌석 이 부분 선루프 선바이저고요. 이렇게 선루프를 커버해주는 선루프 커버,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장치, 그리고 그 아래 USB 포트 2.0과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12V 전원구, C거잭이죠. 230V 전원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 그 아래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컵홀더 2개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컵홀더는 이 부분에도 따로 들어와 있죠.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자, 2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다시 3열 가시죠. 3열로 넘어갑니다. 3열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버리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밀고 앉았는데도 주먹 반 개 정도 무릎 앞으로 여유가 있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3열 시트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극장식 시트 배열이죠. 앞이 낮고 2열, 3열 순으로 갈수록 시트 높이가 높아져서 뒷좌석에서 갖게 되는 어떤 시야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3열 시트에 앉아 보니까 시선이 2열 헤드레스트 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좀 덜하죠. 2열 시트를 제일 앞으로 밀면 이 정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3열 시트 역시 전동 시트입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트렁크를 열면 이 뒤에서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완전히 접어버릴 수도 있게 되죠. 왼쪽으로 2개의 컵홀더, 그리고 USB 포트 2.0 USB 포트 들어와 있어서요. 뒷좌석에도 전자기 충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룸램프 여기 들어와 있고요. 3열 시트를 위한 안전띠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3열 시트에 셋이 앉아야 되는데요. 셋이 앉기에는 좀 가운데 자리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형식적으로는 둘, 셋, 그래서 7인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뭐 6인승으로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열, 3열 이 정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직접 달려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자이로로 함께 가시죠.
직진을 하는데 차체가 커서 아무래도 사각에 대한 부담이 있죠. 카메라가 뒷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서 운전자가 좀 더 편하게 직진하고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자유로 본선 여유 있게 부드럽게 올라서고요. 아무래도 차체 이 덩치가 주는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큰 사이즈, 큰 덩치가 처음에 이 차를 운전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만들기는 하네요. 일단 차체가 아주 높습니다. 주변에 함께 달리는 차들을 좀 내려다보는, 그 또한 뭐 이런 큰 차를 타는 맛이겠죠.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아주 편안하죠.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툭툭툭툭 타이어는 바닥을 치고 가고 있는데 차체가 조금은 좀 더 소프트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호수위를 기분 좋게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요트의 느낌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속 100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지요? 자, 10단 1500rpm 보이네요. 1500보다 조금 더 올라간 듯 하죠. 10단 변속기를 쓴 것 치고는 rpm이 조금 높지 않나 싶죠. 1100, 1200 정도 맞추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속 100에서 10단 1500 보이고 있습니다. 9, 8,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4단 약 4500. 10단 자동 변속기 상당히 주행 환경에 최적화한 기어비 세팅을 통해서 힘과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변속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부드러운 변속감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런 부드러운 변속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높이의 계단을 움직이는데 계단의 높이를 그 높이를 6번에 나눠서 올라가느냐 10번에 나눠서 올라가느냐 10단 변속기, 10단 변속기,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폭을 좁혀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운전자의 입장에서 기어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도로 주행 상황에 속도에 딱 맞는 기어비를 선택을 해서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때로는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단 변속기의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V6 3.5의 엔진, 요즘 시대로 치면 상당한 대배기량이죠. 대배기량의 그 여유 있는 그런 가속 반응 만날 수 있습니다. 쭉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데 뭐 쥐어짜는 힘이 아니죠. 여유 있게 반응하는 그런 힘 만날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 정도인데요. 바람 소리도 노면 잡소리도 거의 들어오지 않죠. 실내 아주 잔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세팅을 해서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속 90에 세팅을 하고요.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차로인데요. 구분길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붙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밟거나 혹은 근접해서 다시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차급이 있죠. 1억 원을 넘는 가격도 생각을 해서 본다면 차로 유지보조장치의 수준은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차가 가고 있는데요.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자, 주행모드 익사이트로 가고 좀 달려봅니다. 자, 엔진 소리가 살아나죠. 킥다운 버튼 없고요. 가속 페달은 바닥까지 아무 저항 없이 밟힙니다. RPM이 그냥 쭉 차고 올라가네요. 6000rpm까지. 자, 속도가 높아지면서 차체 뒤쪽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립니다. 이제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점점 파 묻히고 있네요. 차체는 높아서 고속 주행을 할 때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 완전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상쇄해주고 있다고 보이지만 흔들림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457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 그렇게 파워풀하다라기보다는 전 속도 영역에서 여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아니고 여유 있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형을 넘어서는 풀사이즈 SUV죠. 굳이 한국말로 한다면 초대형 SUV 정도 될 텐데요. 좀 더 큰 차체에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차인 만큼 아주 강한 퍼포먼스를 날카롭게 드러내기보다는 아주 강한 힘을 여유 있게 받쳐준다라는 느낌으로 드러나는 게 이 차의 성격에 맞겠죠.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살짝 흔들어주면 좌우 롤링이 전해지는데요. 이런 롤링이 일어날 때도 딱딱한 가운데 한 스텝 정도 소프트한 그런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파일럿 360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시스템, 액티브 브레이킹이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그리고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하이빔, 360도 카메라, 주차 보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코파일럿 360을 구성을 하면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고 좀 더 안전하게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엑사이트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보면 좀 더 예민한 반응 만날 수가 있고요. 콘서브는 효율 모드죠. 가속 페달의 깊이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게으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제동거리는 좀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차체의 덩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짧은 거리에서 제동을 마무리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제동거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이 꽤 깊이 밟히는데 페달의 감각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큰 덩치에 가해지는 아주 강한 순간적인 제동을 비교적 부드럽고 여유 있게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코너링 한번 보죠.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액티브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하지만 차체는 1.9m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차체가 많이 기울죠. 그리고 속도를 좀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보는데 평소에 주행할 때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는데 차체가 살짝 기우는 느낌 피할 수 없었고요. 그런 부분 아무래도 차체의 높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네 바퀴가 정확하게 구동을 하면서 전해주는 안정감 있는 코너의 느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코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차의 덩치 사이즈에 비춰본다면 그런 과격한 혹은 공격적인 코너링은 이 차에 어울리는 그런 주행은 아니죠. 거친 주행 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특히나 이 차에는 그렇습니다. 링컨 내비게이터 포드 익스페디션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차체 사이즈는 높이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길이, 너비, 휠베이스가 똑같고요. 주행의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내비게이터가 출력이 좀 더 강하죠. 좀 더 강한 힘을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달리면서 느끼게 된 주행의 품질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고급 오디오를 갖추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비게이터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좀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재질들 사용을 하고 있고 차체 사이즈가 비슷한 만큼 실내 공간감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역시 익스페디션도 2열 독립 시트, 캡틴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2열 공간감은 오히려 익스페디션이 좀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내비게이터의 뒷좌석 센터 콘솔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 뒷좌석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많이 잡아먹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익스페디션의 공간감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내비게이터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좀 더 돋보이지 않나 싶고요. 물론 브랜드의 차이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가격의 차이도 있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익스페디션으로 가면 될 듯 하고요. 큰 차에 좀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어떤 그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차 내비게이터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두 개 차종, 익스페디션과 내비게이터의 차이,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1억 184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 가격으로 본다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이 돋보입니다. 자, 이 차 힘이 457마력인데요. 그 힘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한 우수한 승차감이 돋보입니다. 물론 마음 먹고 가속을 하면 강한 힘, 거침없이 내달리는 강한 힘 만나볼 수 있지만 이 차에 어울리는 주행은 좀 더 부드럽게 편하게 순하게 이 차를 다루는 게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아주 큰 사이즈, 그 사이즈가 포함하는 넓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감에 더해서 이런 인테리어 소재들 좀 더 신경 써서 선택을 하고 있죠.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의 풀사이즈 SUV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 만나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이 GPS 계측기로 측정을 해볼 텐데요. 공차 중량이 2820kg, 제 몸무게까지 더하면 약 2.9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3톤에 가까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실주행에서 어느 정도 가속력을 보일 수 있을지요. 457마력의 힘, 2820kg의 몸무게, 계산해보면 마력당 무게비 약 6.17kg 정도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 7초 전후의 가속시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는 익사이트,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끄고요. 하나, 둘, 셋. 강하게 낮고 채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밀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 확연합니다. 가속 반응만으로 놓고 본다면 457마력의 힘 거의 느끼기 힘든 수준인데요. 여유 있는 가속 반응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457마력의 힘이 아주 점잖게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발휘가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할 차례입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7.2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 컨서브로 하고요. 트립 1을 리셋합니다. 리터당 7.2km에 불과한 이 차의 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좋게 나올지요. 한번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 봅니다. 대배기량 엔진의 큰 차체, 무거운 차체, 연비가 좋을 수 있는 차체 구조는 아니고 그나마 10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 등이 있어서 효율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정지를 했는데 엔진 오토스탑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본데요. 외기온도 지금 28도, 실제 체감 온도는 한 4, 5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내에서도 제법 무더운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컨서브 모드로 아주 차분하게 달리니까 세상에 이런 순둥이가 또 없네요. 자유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여기까지의 연비 11.3km/L 기록을 했습니다. 28.4km를 달려왔네요.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갈 텐데요. 자, 이 지점까지 연비 리터당 11.2 기록을 했습니다. 46분 동안 약 50km 달려왔고요. 평소에 1시간 전후로 지나가는 이 지점 약 10분 정도 단축해서 지나가네요. 네, 시내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좀 심하네요. 차량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엔진 오토스탑 지금 작동을 했죠. 차가 멈추니까 엔진이 이렇게 꺼집니다. 실내는 조용해지고요. 스티어링 휠은 잠기네요. 엔진 오토스탑이 일어나면. 제시동의 느낌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상당히 부드러운 엔진 제시동 느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배기량의 엔진을 가진 몸무게가 무거운 풀사이즈 SUV, 이런 교통체증 만나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죠. 그냥 앉아서 연비 까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좀 더운 날에는 엔진 오토스탑이 늘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시내에 들어와서 연비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죠. 연비는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래도 도심 구간에 들어서서 심한 교통체증에 빠져드니까 어떻게 연비를 방어할 방법이 없네요.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를 했습니다. 연비 리터당 9.7km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12분 동안 54.5km 달려왔네요.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온 실주행 연비 10.7km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 만들기는 아무래도 무리였고요. 워낙에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7.2km로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죠. 연비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그래도 리터당 2.5km 더 간 연비 보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만 하고요. 링컨 내비게이터 타고 연비 테스트까지 무사히 마쳤다라는 보고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운전, 연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넓은데 좁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앞뒤 공간, 헤드 클리어런스 충분한 공간을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 공간을 여러가지 기능, 편의 장비들로 채워놓다가 보니까 좀 좁은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부분이 센터 콘솔인데요. 좌우 시트 가운데에 자리하면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슬라이딩이 된다든가 이 부분을 위로 좀 젖혀 올려서 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뒷좌석 공간, 이 넓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넓은 뒷좌석 공간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 10인치 모니터인데요. 터치 스크린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가로 세로 화살표 모양의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번잡스럽고 불편하죠.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터치 스크린을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센터 콘솔에 있는 부분에서 버튼 몇 개를 추가를 해서 버튼으로 이 부분에서 조작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넓은데 좁고 편리한데 어딘가 불편합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내비게이터 시승을 했습니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의 플래그십 SUV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풀사이즈 SUV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체로 편안하고요, 우수한 승차감이 돋보이는 주행질감 보여줬지만 또한 필요하다고 한다면 457마력의 힘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는 우수한 주행질감,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고성능의 면모도 잘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차에 어울리는 그런 주행의 스타일은 좀 더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달리는 게 어울리겠죠. 위풍당당한 크기가 주는 아우라도 있고요. 또한 그 크기에서 나오는 공간, 넓은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도 무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인테리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 3열 시트까지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때 참 럭셔리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SUV로서 4륜구동 시스템 갖추고 있어서 오프로드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활동 반경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돋보였고요. 또한 뒤쪽으로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풀사이즈 SUV로서 좀 더 활동 반경이 넓은, 좀 더 다양한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기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넘는 가격, 글쎄요,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의 자존심이 담긴 가격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